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시스에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분야, 다른 말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허승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동차나 항공, 그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중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오늘 주제인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사례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BMS 데모를 통해서 MBD 기반으로 개발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다시 말하면은 이제 모델 기반으로 시스템 혹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설계에서부터 테스팅까지의 전체 워크플로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NCS의 MBSE 플랫폼에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이론적인 부분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 부분에 Safety Critic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작성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안전 필수, 안전 중요 시스템과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시스템에 대한 failure 혹은 시스템 fault 때문에 이제 인명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레일웨이 그리고 뭐 원자력 그리고 의료기기 그리고 자동차나 항공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취급하고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엄격한 절차라고 하는 것이 이 안전 규격, 세이프티 스탠다드입니다. 먼저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IEC 61508, 가장 모표준이 되는 IEC 61508이 있는데요. 이 61508은 E&E 시스템 혹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모든 안전 시스템에 대한 기능 안전 규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61508에서는 이 시스템의 안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 방지나 리스크 감소와 같은 어떤 안전 기능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1508을 토대로 각 분야에 맞는 이제 안전 규격으로 파생되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자력 쪽에 61513, 그리고 철도 신호 쪽 EN5018, 그리고 가장 이제 표준 활동을 활발히 하죠. ISO 26162 자동차에 대한 기능 안전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61508을 참고해서 만든 규격들도 있습니다. 여기 항전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 DOL78, 그리고 심지어 여기 가전제품에 대한 안전 규격도 있죠. IEC 60730. 이런 다양한 그 인더스트리에서 이런 국제 안전 규격을 준수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을 엄격히, 아주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이 세이프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장표는 전체적인 MBSE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는 이 바로 다음 장부터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블록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모델링 되어 있는 시스템 혹은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을 기능 안전 파트로 접목시켜서 기능 안전 파트와 통합되어서 안전 분석을 하는 워크플로우가 있고요. 역시 이제 인베디드 제어 로직 혹은 그래피컬한 이제 모델 자체를 시스템 레벨로 가져와서 사용되는 어, 워크플로우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말하면은 이 시스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이 피직스 기반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 한 장의 장표로 모든 MBSE 워크플로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잠시 보시면은 여기 시스템 혹은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 안전 분석, 그리고 인베디드 제어 로직 혹은 HMI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모델링 되어 있으면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코드 생성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시스템 레벨로 가져와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으면 모델 자체에 대한 테스팅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어떤 뭐 시스템을 개발할 때 시스템 혹은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가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어떤 시스템의 기능별로 리퀘어먼트 아이디를 부여해서 기술에 놓을 거고요. 혹은 이 요구사항이 좀 모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정의해 놓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 놓은 이제 리퀘어먼트 기반으로 시스템 혹은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설계된 이 아키텍처에서는 개발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한 펑션 혹은 소프트웨어의 한 컴포넌트를 이런 식으로 블록으로 정의를 하고요. 블록과 블록 사이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말하면은 모델 기반으로 시스템 혹은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었죠. 먼저 리퀘어먼트가 있고 기능 하나하나를 분해를 하고 그리고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펑션 그리고 인터페이스, 즉 이 아키텍처 구성 요소에 대한 펑션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알로케이션 할당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문서를 산출물로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어, 뭐 이제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관리해 줘야 되고 결국에는 뭐 DBMS와 같은 걸로 이제 싱크를 시켜서 관리해 주는 프로세스를 밟았고요. 이런 활동들을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형상 관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전 프로세스 중에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추적성 관리에 있었죠. 새로운 리퀘어먼트가 이제 추가가 되면 각 활동들의 리퀘어먼트가 추가가 되어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어떤 리퀘어먼트가 어떤 활동에 접목되어 있는지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MBSE에서는 그런 추적성 관리를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먼저 보시면은 이제 유저 리퀘어먼트, 스테이크홀더 리퀘어먼트 부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모호한 유저 리퀘어먼트겠죠. 이 유저 리퀘어먼트에서는 이 시스템이 어떤 미션을 갖고 있는지, 혹은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 심지어는 비즈니스 리퀘어먼트까지 이 유저 리퀘어먼트 안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 유저 리퀘어먼트 기반으로 스케이드에서는 오퍼레이셔널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이 시스템의 기법을 통해서 시스템 리퀘어먼트로 잘 정립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CSML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모델링 랭귀지의 약어이고요. 시스템 자체를 그래픽컬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예로는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 혹은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뭐 스테이트 차트와 같은 기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립화된 이제 시스템 리퀘어먼트 기반으로 시스템 하나하나를 이제 분해를 하고요. 결국에는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가 이제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개발해야 되겠다고 정의를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 설계를 또 하셔야 될 거고요. 지금 싱크로나이제이션 이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이 완성이 됐으면은 이 소프트웨어 실제 개발하는 부분에서 이 설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블록이죠. 이 설계에 대한 블록들을 그대로 쓸 수 있고 결국에는 상세 로직을 이제 짠 다음에 이제 코드를 생성하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지금 스케이드 안에는 스케이드 안에 리퀘어먼트를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이제 툴셋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이 각 이제 리퀘어먼트와 이제 개발 활동 간의 추적성 관리, 트레이서빌리티, 추적성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 모델링 되어 있는 시스템 설계 자체를 기능 함정 파트에서 임포팅을 해서 안전 분석을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모델링 되어 있는 시스템 설계 자체를 메디니라고 하는 기능 안전 이제 도구에서 이 시스템 모델 자체를 가져와서 이 시스템 모델 기반으로 뭐 FMEA나 FTA와 같은 뭐 기능 안전 분석을 하면은 결국에는 세이프티 골인 세이프티 리퀘어먼트 안전 요구 사항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 안전 세션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기반으로 인베디드 제어로직 혹은 HMI 소프트웨어. 이 HMI에서는 뭐 자동차 쪽에서는 전자식 클러스터가 될 수가 있고, 혹은 이제 항공 쪽에서는 칵핏 디스플레이와 같은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델링이 완성이 되면은 C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밑에 보시는 앞서 다뤘던 이제 ISO 2616이나 61508에서 이 CIL4 혹은 ACIL-D에 준하는 코드를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거 있는 이제 그림이고요. 그 말은 결국에는 굉장히 신뢰성 있는 C코드, 세이프티한 C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약 그 뭐 오토사와 같은 표준을 준수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하면은 오토사에서의 SWC,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레벨의 코드도 생성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코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인베디드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뭐 하드웨어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위에 OS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어떤 아예 펌웨어만 올려져 있는 OS가 없고 펌웨어만 올라가져 있는 형태. 혹은 뭐 어떤 스피시픽한 기능만 수행을 하는 마이크로 OS 같은 형태, 다양한 형태의 OS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위에 IO와 스케줄링을 하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스케이드의 인베디드 제어로직 그리고 그래픽화라는 모델 자체가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는 ISO 2616이 ACT 혹은 61508에서의 CL3에 준하는 코드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일반적인 BMS 기능을 이제 모델 기반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제어 로직을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보드에 탑재까지 한 다음에 실제 타스크의 스케줄링 분석까지 하는 데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호스트 상에서 이런 식으로 BMS 기능을 데이터 플로우 혹은 컨트롤 플로우 기반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어 로직을 동작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 혹은 이 결과값들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픽화란 디스플레이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어 로직과 이 그래픽화란 모델 자체를 코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어떤 인풋 값이 알고리즘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연산된 아웃풋 값이 나오는지를 디버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BMS의 뭐 SOC, SOH 혹은 뭐 셀 밸런싱과 같은 기능들의 디버깅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디버깅을 한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C 코드를 생성을 하고요. 결국에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 코드를 컴파일 시키면서 이제 보드에 탑재를 하겠죠.
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추가로 스케이드에서는 멀티코어 기반으로도 코드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은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호스트상에서 이 컨트롤 패널 같은 거를 띄워놓고 타스크의 스케줄링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멀티코어의 타이밍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네. 이 장표는 앞서 제가 잠시 다뤘던 장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정립화된 이제 시스템 리퀘어먼트 기반으로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링을 하고요. 어떤 부분을 소프트웨어로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링을 또 조금 또 하겠죠.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을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파트로 뚝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장표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먼저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한 컴포넌트를 블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블록과 블록 사이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데이터 타입, 뭐 인티저가 될 수가 있고, 플로트도 될 수도 있고, 뭐 배열도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그대로 소프트웨어 실제 개발하는 파트를 뚝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블록과 인터페이스 그리고 데이터 타입들이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거고, 이 블록들을 기반으로 이 블록들 안에 결국에는 이제 펑션 안에 있는 거죠. 펑션 안에 세부 로직을 이제 또 모델링을 해서 모델링이 또 이제 세부 로직을 모델링을 하면은 C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런 식으로 인베디드 제어 로직과 HMI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모델링을 하면은 이제 C 코드를 생성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C 코드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FMU라고 하는 펑셔널 먹검 유닛이라고 하는 어떤 파일 포맷으로 생성을 해서 시스템 시뮬레이션에서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지금 데모는 전기차에서의 BMS 데모이고요. BMS 모니터링을 통해서 배터리를 이제 충전하는 것을 시스템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FMU, 이제 스케이드로 모델링 되고 FMU 포맷이라고 하는 게 요런 지금 제어로직 요런 포맷이고요. 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그래픽 패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스템 시뮬레이션 환경에는 배터리에 대한 실제 회로 로직 같은 게 물리적 모델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배터리에 대한 온도가 일정 이상 올라갔고 BMS에서 이를 모니터링하고 결국에는 쿨링 제어까지 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밖에 뭐 SOC라든지 셀 밸런싱 혹은 뭐 총 이제 차징 사이클 뭐 요런 셀 내부의 임피던스 값 같은 그런 값들을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데모는 이런 이제 플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뭐 먼저 여기 뭐 기능 안전 분석을 하면요. 뭐 결국에는 이제 안전 요구 사항까지 이제 분석이 되겠죠. 그런 이제 안전 요구 사항까지 포함된 부분을 기반으로 스케이드로 이제 여기 인베디드 제어로직을 모델링을 하고요. 그리고 FMU를 생성해서 이 트윈 빌더라고 하는 시스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 FMU를 임포팅을 해서 피직스 베이스드 배터리 시뮬레이션을 돌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델링이 됐으면 모델에 대한 테스팅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요구사항 기반으로 제어로직과 HMI 소프트웨어를 모델링이 됐으면은 이 리퀘어먼트와 모델이 진짜 적합한지 보는 테스팅 혹은 모델 커버리지 테스팅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먼저 보시면은 테스팅을 할 때는 당연히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만드셔야겠죠. 그러면은 이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실제 요구사항만 보고 나온 결과값을 expected value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요구사항 기반으로 모델링이 됐고 모델링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된 결과값 자체를 액츄얼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expected value와 actual value가 일치하는지 보는 테스팅을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모델링이 이런 식으로 됐으면은 모델 커버리지 테스트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히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을 텐데 인풋이 실제로 이 알고리즘을 거쳐 가는지 뭐 이런 MCDC나 디시전 커버리지 테스트를 수행을 하셔야 되죠. 네, 이게 마지막 장표고요. 좀 간단히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시스템 리퀘어먼트가 정의되어 있는 시스템 리퀘어먼트 기반으로 시스템 혹은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모델 기반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시스템 설계 부분을 실제로 이렇게 그 세이프티 어널리시스 기능 안전 파트로 이제 임포팅을 해서 세이프티 어널리시스 안전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소프트웨어 디자인,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파트로 넘겨서 세부 로직을 짠 후에 코드를 생성하고 그 코드를 컴파일 시켜서 이제 실제 보드에 탑재하는 부분, 혹은 이런 식으로 뭐 제어 로직이 모델링 되어 있으면 FMU를 생성을 해서 시스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 FMU를 임포팅해서 피직스 기반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거, 이런 워크플로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엔시스 코리아의 송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엔시스에서 메디니라고 하는 제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메디니 이용해서 어떻게 안전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20분 동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디니 제품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메디니를 이용해서 BMS 시스템을 어떻게 분석하고 안전 관련된 설계 산출물을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 안전에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왼쪽에 해저드 분석, 우리 제품에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능 또는 그 기능으로 구현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을 거고요. 그 컴포넌트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리스크가 분명 일정 부분 있을 겁니다. 그런 컴포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서 기능에 대해서 분석해서 우리가 해저들을 분석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해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세이프티 요구사항을 달성할 수가 세이프티 요구사항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세이프티 요구사항을 커버할 수 있는 안전 아키텍처, 안전 컨셉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이프티 컨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안전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BMS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니는 시스ML이라고 하는 모델을 바탕으로 안전 관련된 설계 정보들을 입체적으로 하나의 모델 안에 관리를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예를 들면 보시면은 이 왼쪽에 ESL이라고 하는 메디니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프로젝트 안에는 다양한 안전 설계, 기능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설계 정보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이프티 골 2번 있죠. 예, 주행 중에 조향이 잠긴 것을 이제 방지하는 어떤 세이프티 골이 있다라고 하면은 메디니에서는 이런 세이프티 골을 기준으로 우리가 FTA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이프티 골이 하나가 있으면은 AC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FMADA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FTA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분석들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트레이스들이 다양한 안전 분석 산출물과 연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TA, FMA 여러 가지 안전 분석들이 보시는 것 같이 모델 브라우저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돼서 하나의 모델로 제품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시스템의 모델을 메디니에서 가장 가운데 중심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펑션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이제 구조를 담고 있는 아키텍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어떤 다이어그램 수준으로 표현이 되진 않지만 어떤 엘리먼트들을 담고 있는 어떤 구조의 어떤 트리 구조의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PCB가 고려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레벨의 다이에 대한 구성을 담고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델들을 이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저드 분석, 그리고 요구사항, 안전 요구사항, 그리고 FMEA, 그리고 FMEDA, 그리고 요 FMEDA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 소자들의 고장률 예측, 그리고 해저 분석, 그리고 FTA 이런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분석들을 우리가 메디니 안에서 하나의 모델을 중심적으로 두고 우리가 모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출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메디니 하나의 모델에 누적돼서 설계 산출물들이 하나의 모델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이제 펑션, 보시는 이 파란색 아이콘이 하나의 이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해적 워크시트에 드랍을 하게 되면, 드래그 드랍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펑션별로 멀 펑션들을 가이드 워드에 따라서 우리가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식별된 멀 펑션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라 분석, 해저드 식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해저드를 커버할 수 있는 안전요구사항을 추가적으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라 워크시트에서 세이프티 콜 또는 세이프티 리퀘어먼트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식별된 내용들은 다시 모델 브라우저의 리퀘어먼트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전 페이지에서는 어떤 기능에서부터 출발해서 요구사항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드렸었는데, 우리가 제품 개발할 때 기능도 있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엘리먼트 또 고려할 수가 있고요. 또 엘리먼트로 구성된 어떤 모델, 아키텍처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아키텍처를 만약에 이렇게 설계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우리가 FMEA 또는 FMEDA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성적 안전 분석 또는 정량적 안전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FTA 분석을 하게 되면은 컷셋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컷셋 분석을 통해서 싱글 포인트 아니면 듀얼 포인트, 우리 제품이 갖고 있는 약한 연결고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컷셋 분석 FTA를 통해서 우리가 식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FMEA 또는 FMEDA 또는 FTA, 경우에 따라서는 DFA, 이런 이제 주요 안전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식별할 수가 있고, 그런 요구사항들은 이렇게 다시 요구사항 폴더로 저장이 되게 될 겁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BMS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BMS 제어기에는 BMS 시스템, 이 BMS 시스템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컴포넌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BMS 제어기, 그리고 하나는 배터리팩, 여기서는 이제 셀 스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서 나가는 고전압을 어, 이제 나갈지 말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액추에이터, 스위치, 모터, 박스,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BMS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차량의 다른 시스템과 통신을 하면서 배터리의 어떤 성능을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이제 전기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게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SOC, SOH 또는 쿨링, 히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신호 값들을 다른 시스템과 주고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캔을 통해서 쿨링, 히팅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SOC 또는 SOH 같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클러스터에 보내가지고 운전자가 이런 배터리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어기라고 하면은 이그니션, 시그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상태를 관리할 수도 있을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신호를 가지고 배터리 전환을 이제 컷하는 그런 기능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기능에서는 SOA, 그러니까 적정한 범위 안에서 배터리가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BMS 기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이제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 이머전시 디스커넥트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BMS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능만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펑션 다이어그램을 작성한 케이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BMS라고 하면은 배터리 상태를 차량의 다른 시스템 또는 운전자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SOH, SOC를 기본적으로 계산을 BMS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기능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셀 전압을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 전류도 측정하고 그리고 배터리 팩의 전압 또는 배터리 팩의 아니면 셀 그것들의 이제 온도 상태들을 우리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BMS에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하나의 기능에서부터 다양한 기능들이 요구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펑션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펑션 모델링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캔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계산한 SOH, SOC 값을 우리가 캔을 통해서 다른 제어기와 함께 이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별된 각각의 기능들을 우리가 해적이라고 하는 가이드워드 분석을 통해서 월 펑션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메디니에서는 다양한 표준의 가이드워드를 템플릿으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템플릿을 이용해서 손쉽게 월 펑션들을 이제 식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펑션 모델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펑션이 진행되는 그런 이제 디펜던시 관계들을 펑션 넷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차량의 하유 레벨, 예를 들면 이제 하드웨어 소자 레벨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소자 레벨에서 차량 레벨의 해저드까지 올라가는 이런 이제 페일리어 넷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펑션, 해저드, 그리고 멀 펑션 또는 고장 모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슬 구조로 식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멀 펑션을 식별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 멀 펑션을 기준으로 하라 분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멀 펑션이 차량 레벨에서 어떤 임팩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해저드 분석을 식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잠재적인 영향들 작성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위험 사건, 해저더스 이벤트에 대해서 시빌리티, 익스포저, 그리고 컨트롤빌리티 이런 값들을 합산한 ACL 값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값을 바탕으로 이러한 리스크들을 우리가 리스크 수준에 맞춰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세이프티 콜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디니에서는 이렇게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보통 이제 엑셀 워크시트를 많이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테이블 형식으로 하라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하라 분석이 아니고 이제 세이프티 콜을 식별하실 수도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콜 스트럭처 노테이션 방식의 이제 다이어그램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요구사항의 관계들을 시각적으로 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뭐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진행하시고 이렇게 테이블로 정의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순서는 크게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syslm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키텍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요 모델 안에는 각각의 컴포넌트의 고정 모드들을 우리가 식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때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해적 가이드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식별을 우리가 syslm 아키텍처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상세하게 식별을 하셨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FMA 워크시트를 자동으로 식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시트를 보면서 특정 컴포넌트의 고정 모드가 뭔지, 요거는 모델링을 잘 하셨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등록될 정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고장 모드에 대해 요게 이제 상위 레벨, 차량 레벨로 갔을 때 어떤 고장이 될 수가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고장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요 고장들이 이런 이제 고장들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 메저, 프리벤션 메저나 아니면 디텍션 메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정 결과에 따라서 이제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우리가 등급을 매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니에서는 액션 프라이어티 또는 RPN 이 두 가지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분석 레벨이 하드웨어 레벨의 어떤 하드웨어 레벨 소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고장 모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장이 싱글 포인트인지 아니면은 듀얼 포인트, 레이턴트 폴트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결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SPFM, LFM 값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FMA랑 거의 이제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단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FMAT에서는 각 소자의 고장률 값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하드웨어에 관련된 정량적 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량적 지표라고 하면은 주요 안전 표준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FTA. FTA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인 안전 분석도 할 수 있고요. 정량적 안전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장 하이 이벤트에 우리가 피트 값, 고장률 값을 식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량적인 FTA 분석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TA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니멀 컷셋 분석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더가 1인 싱글 포인트, 그리고 오더가 2개인 듀얼 포인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스트로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이벤트에 대한 확률 값들을 우리가 정량적인 분석인 경우에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분석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이제 정성적 분석의 예라서 PMHF 값이 비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PMHF 값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메디니 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BMS를 이용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는데 몇 가지 이제 추가 말씀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우리가 이제 ISO 269를 이용해서 안전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핵심 키워드가 safety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자율주행 차량들이 이제 도로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AI 알고리즘이라든가 아니면 카메라 센서의 어떤 약점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소티프라는 표준을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서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메디니는 안전, 소티프,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모델 안에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제어기 개발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ML인데요. 메디니는 기본적으로 메딘이라고 하는 제품은 이제 사이버 보안 또는 안전 분석 요게 이제 초점을 맞춰진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일반 설계 산출물을 바탕으로 우리가 안전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랩소디 EA 이런 걸로 이제 아키텍처를 작성해 놓고 우리가 그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안전 메커니즘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런 경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메디니에서는 다양한 설계 산출물을 메디니로 가져올 수가 있고 그런 설계 산출물을 메디니 안에서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그 추가적인 분석이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FTA, FMA, FMATA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안전 메커니즘을 추가할 수 있는 구조로 제품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랩소디 EA뿐만 아니라 요구사항 도구, 자마, 도어즈, PTC 인테그리티 또는 이제 엑셀 또는 FMA 같은 경우에는 IQFMA에서 산출되는 MS XML 파일 이런 거를 가지고 모델도 만들 수가 있고 FMA 워크시트도 자동으로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산출물을 바탕으로 우리가 메딘으로 임포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이프티 관련된 안전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안전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손쉽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메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메디니가 모델 베이스 방식으로 안전 분석을 또는 사이버 분석을 지원해 주는 툴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ISO 262 표준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템플릿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소티프, 사이버 시큐리티 분석 과정에서도 메딘을 이용해서 우리가 안전한 제품 설계를 위해서 메디니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메디니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한 NCS 코리아의 전경훈 프로입니다. 저는 NCS에서 MBSE 솔루션인 모델 센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전기차 개발 가속화를 위한 MBSE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발표 내용은 우선은 이 MBSE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MBSE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NCS의 모델 센터가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 개발을 이 MBSE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데모를
이 어느 한 도메인에서의 그 리퀘어먼트의 변경이 발생을 했을 때 이곳에서 발생한 변경을 다른 팀에서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다른 팀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전부 이메일이라던가 혹은 문서를 직접 주고받는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각 스테이크홀더들마다 관리하는 그 리퀘어먼트들의 랭귀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문서 기반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하는 이 MBSE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BSE 같은 경우는 이 왼쪽 문서 기반과는 다르게 어떤 하나의 그 시스템 모델을 공유함으로써 여러 스테이크홀더들 간의 그 리퀘어먼트의 변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 모델을 공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유되는 시스템 모델 같은 경우 앞선 발표에서도 들으셨을 이 시스템일이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시스템 아키텍처 모델을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 아키텍처 모델, 이 SAM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어떤 리퀘어먼트 그리고 구조, 동작 등을 다이어그램 형태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SAM 자체는 시스템을 이제 다이어그램 형태로 설명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단순히 설명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SAM 자체로는 어떤 해석,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MBS의 표준 정의는 이 아키텍처 모델링을 함으로써 이제 시스템의 요구사항, 구조, 동작을 모델링하는 것까지가 어떤 표준 정의인데 저희 NCS에서 말하는 MBSE는 이 아키텍처 모델과 해석 모델 간의 통합을 함으로써 두 영역에 있는 모델을 서로 디지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희 NCS에서 말하는 MBSE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두 해석 모델과 시스템 모델 두 모델을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모델들이 오늘날에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석 영역에 있는 모델이고요. 가장 초기 단계에는 직접 도면을 손으로 그려가는 방식으로 설계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 도면을 이제 관리하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크고요. 그리고 변경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CAD라고 하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단순히 형상을 디자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공학적인 문제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 CAE 즉 시뮬레이션 영역으로까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스템 모델 같은 경우 초기 단계에는 역시 요구사항들을 보시는 것처럼 실제 문서화된 형태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건 역시 이 문서를 관리하는 데에도 굉장히 어렵고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반영하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발전된 형태는 이제 워드나 뭐 엑셀과 같은 전자 형식의 문서 형태로 이 요구사항들을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거 역시 이제 스테이크홀더들 간에 사용하는 랭귀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휴먼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것도 이제 모델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 시스템 영역도 발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도 강조드렸다시피 저희 NCS에서 말하는 이 MBSE는 두 영역에 있는 모델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MBSE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영역에 있는 모델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아키텍처 모델도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하나의 문서 형태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양쪽 영역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 MBSE 프로세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이 왼쪽 보시는 것처럼 V 사이클로 그 프로세스가 검색이 될 텐데요. 네. 지금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컨셉 단계, 즉 시스템 아키텍처 모델을 디자인하는 단계가 되어 있고 뒤쪽 영역이 해석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NCS의 경쟁사 MBSE 툴 같은 경우는 이 양쪽 영역에 서로 단절이 존재하는데요. 이 단절이라고 제가 의미하는 것은 이 아키텍처 모델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상세 설계를 수행을 할 텐데 이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수가 많이 드는 별도의 코딩을 따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NCS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델 센터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별도의 코딩 개발 없이 매우 손쉽게 이 양쪽 영역에 있는 모델을 양방향으로 연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양방향 연결의 의미는 먼저 이 아키텍처 모델에 이 상세 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이 정의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아키텍처 모델에 있는 속성 값을 이용을 해서 오른쪽 해석 영역에서 실제 설계하고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석을 통해서 어떤 아웃풋이 도출이 되면 다시 이 아키텍처 모델에 있는 이번에는 요구 사항과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이 디지털 방식을 통해 설계가 요구 사항을 만족했는지 베리피케이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MBSE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모델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모델 센터 인티그레이트, 익스플로어, MBSE인데요. 인티그레이트과 익스플로어는 흔히 이제 피도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오늘날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멀티피직스 어널리시스를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 이제 엔지니어링 툴들을 하나의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로 통합하고 그리고 최적화하는 기능이 이제 저희 모델 센터의 인티그레이트과 익스플로어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모델 센터 MBSE가 조금 전에 제가 강조드렸던 아키텍처 모델과 해석 모델을 서로 양방향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델 센터 인티그레이트 기능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보시는 것처럼 NCS 솔루션뿐만 아니고 타사의 모든 엔지니어링 툴들을 이제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적은 리소스로 더 많은 다양한 케이스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성과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시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우선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모델 센터 인티그레이트의 UI가 되겠고요. 제가 이번에 가져온 예제의 경우 네. 지금 여기 있는 네모 박스가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모델 센터에서는 부르고 있고요. 이 각 컴포넌트가 이제 해석 모델 혹은 CAD 모델이 각각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그 해석이 진행이 될 텐데 먼저 가장 앞단에서는 CAD 툴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 CAD 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수행을 할 텐데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 NCS 솔루션이 아닌 알테어사의 해석 솔루션이 사용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UI상의 CAD 형상이나 해석 결과, 포스트 프로세스도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겠고 이번에는 이 왼쪽 트리로 오시게 되면 이 워크 프로세스에 사용된 여러 가지 설계 파라미터들을 보시는 것처럼 트리 형태로 굉장히 가시성 있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적화 기능인 모델 센터 익스플로어 기능입니다. 타사의 모든 어느 최적화 툴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DOE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산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Probabilistic Analysis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워크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면 어떤 한 프로세스를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 이러한 어떤 해석 시간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모델 센터에서는 리듀스 오더 모델, 롬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제 영상도 간략하게만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델 센터에 있는 DOE 툴을 실행을 시키시고요. 왼쪽 트리에 있는 설계 파라미터들을 이 DOE 툴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인풋 파라미터에 대한 어퍼 바운더리와 로우 바운더리를 각각 입력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샘플링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자동으로 DOE 테이블이 생성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DOE 테이블에 맞게 해석도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DOE 결과를 시각화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어떤 특정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는 인풋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한 센서티비티 어널리시스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 스캐터 플롯이라던가 또는 다양한 방식 그래프 바 형태의 그래프라던가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센터 MBSE 기능인데요.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우선은 그 시스템 영역에서는 왼쪽에 보이시는 벤더사들의 시스템 툴을 이용을 해서 시스템 아키텍처 모델을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 해석 영역에서는 모델 센터 인티그레이트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툴을 통합하고 자동화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모델 센터 MBSE가 양쪽 영역에 있는 모델을 서로 양방향으로 연결을 해줌으로써 셈에 있는 설계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하고 해석 결과를 다시 셈에 있는 리퀘어먼트와 비교를 통해서 이번에 설계한 내 모델이 요구사항을 만족을 했는지 베리피케이션까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그 전기차의 배터리 개발 데모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전체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면 가장 앞단에서는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기차 전체에 대한 그 중에서 이제 EV 파워트레인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본 예제에서는 배터리와 모터에 대한 각각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 단계인데요. 이 단계가 0D 1D 시뮬레이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설계를 한다던가 혹은 기능안적 분석들을 이 단계에서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상세 설계 단계가 되겠고 3D 피직스 어널리시스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단품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 상세 설계 단계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완료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배터리 모터 단품에 대해 설계를 했으면 이것들을 이제 모두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로 이 워크플로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 단계를 저희 NCS의 다양한 솔루션들이 단계를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먼저 그러면 배터리부터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그 아키텍처를 모델링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배터리에 대한 어떤 리퀘어먼트를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퀘어먼트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0D 1D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세 설계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모터도 마찬가지로 모터에 대한 어떤 리퀘어먼트가 정의가 되었으면 이 리퀘어먼트를 기반으로 역시 모터에 대한 0D 1D 시뮬레이션을 하고 다음 단계 역시 모터에 대한 상세 설계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상세 설계가 끝나면 모터와 배터리를 통합한 통합 시스템에 대한 성능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 단계가 이제 여기까지의 단계가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설명드렸던 그 모델 센터 MBSE 기능을 통해서 가장 앞단 컨셉 단계에서 설계한 그 아키텍처 모델과 서로 연결을 통해서 이제 전체 MBSE 프로세스 관점으로 전체 이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오늘은 이 배터리만 따로 뽑아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배터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제 컨셉으로 예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번 예제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팩 설계 예제가 되겠고요. 이 팩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처음 가장 컨셉 단계에서 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고, 이 리퀘어먼트를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팩 설계를 하기 위한 속성 값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속성 값을 이용을 해서 실제 해석 영역으로 넘어와서 팩에 대한 다양한 특성들을 분석을 할 텐데, 분석을 하고 이 해석 결과 값을 다시 아키텍처 모델에 있는 리퀘어먼트를 이용을 해서 설계의 베리피케이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팩을 구성하는 이 셀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구축을 해놔 가지고 이 셀의 DB를 이용해서 이 팩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예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속 반복되는데요. CCML2를 이용을 해서 이 시스템 영역에 대한 아키텍처 모델을 설계를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상세 설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이 모델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 영역의 경우에는 모델 센터 인티그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팩 설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툴을 하나의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로 통합을 시켜 주었는데, 이때 가장 앞단에 저희 NCS의 여러 물성 데이터를 매니지먼트 해주는 이 그란타라고 하는 솔루션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란타에 미리 여러 가지 배터리 셀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놔 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셀 DB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셀 타입에 대한 배터리 팩의 성능을 분석하는 워크플로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영역에 있는 모델을 모델 센터 MBSE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양방향으로 연결을 해줌으로써 MBSE 프로세스 관점에서 설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구사항을 베리피케이션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먼저 그러면 이 MBSE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DOE를 먼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배터리 제작을 위한 코스트 그리고 무게에 대한 트레이드 스터디를 수행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DOE를 수행한 결과 총 CETF라고 하는 세 가지 타입을 이제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을 했고, 이 CDF라고 하는 세 가지 후보군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대해 해석을 수행한 결과 이제 요구 사항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델 센터 MBSE를 활용해서 베리피케이션을 굉장히 이제 시각화된 형태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컨셉 단계 이제 네 가지 리퀘어먼트를 모델링을 했는데, 이 네 가지 리퀘어먼트를 모두 만족하는 셀 타입이 최종적으로 이제 D 타입으로 선정이 된 모습이고, 이 D 타입을 사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팩 그리고 전기차 전체에 대한 성능 평가를 마지막에 이제 다시 아키텍처 모델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키텍처 모델에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최종 결과를 아키텍처 모델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가장 이 아키텍처 모델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그 완성된 아키텍처 모델이 이제 제작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아키텍처 모델을 추후에 다른 유사한 제품을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아키텍처 모델을 레퍼런스 모델로서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개발 프로세스를 이제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프로세스를 영상으로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CCML2를 이용을 해서 이 전기차 전체에 대한 아키텍처를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는 이제 배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이 모델링 되어 있고, 또 오른쪽에는 모터에 대한 속성 값들이 모델링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CCML 툴을 이용을 해서 이 requirements를 텍스트 방식으로 이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다음과 같이 하시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키텍처 모델링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해석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영역 역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델 센터 인티그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툴들을 하나의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로 통합을 하였고 가장 앞단에 그 셀에 대한 DB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란타가 사용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 모델도 이제 모델링이 완료가 되었으면 이번에는 이제 모델 센터 MBS를 이용을 해서 양쪽 모델을 서로 양방향으로 연결을 해줄 텐데요. 지금 보이시는 게 모델 센터 MBS의 UI가 되겠고요. 모델 센터 MBS에서 아키텍처 모델과 해석 모델을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오게 되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모습이 아키텍처 모델에 있는 설계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영역에 있는 파라미터는 해석 모델에 있는 설계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영역에 있는 모델을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될 텐데 이 연결을 저 NCS의 모델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코딩 개발 없이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하는 방식으로 연결을 해줌으로써 굉장히 손쉽게 양방향으로 연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이 아키텍처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 이름과 해석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 이름이 같다라고 하면 오토링크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셈과 그리고 해석 모델을 서로 연결한 MBSE 모델을 구축을 해주었으면 이 구축된 MBSE 모델을 이용을 해서 DOE를 수행하고 마지막에 요구사항을 베리피케이션하는 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셀 타입에 대한 DOE를 수행하고 처리 제작을 위한 포스트 그리고 웨이트에 대한 트레이드 스터디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CDF 타입이 이제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이 되었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성능 특성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베리피케이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MBSE UI 상에서 이 설계 파라미터 값을 바꿔가면서 해석을 수행할 수 있고 그 아웃풋과 요구사항을 체크 표시 형태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타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장 마지막에 이제 셀 D 타입이 네 가지 리퀘어먼트를 모두 만족하는 타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D 타입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결과값들을 마지막에 다시 이 아키텍처 모델로 업데이트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제가 이제 CCML 툴과 그리고 모델 센터 MBS를 활용을 해서 이 디지털 방식으로 설계의 리퀘어먼트를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국내에는 이 CCML 툴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 CCML 툴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MBSE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컨셉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에 이제 대부분이 뭐 엑셀이라던가 혹은 도어스와 같은 여러 가지 리퀘어먼트 매니지먼트 툴들을 각 이제 기업별로 사용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 리퀘어먼트 매니지먼트 툴을 오른쪽에 그 모델 센터 인티그레이트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안에 하나의 컴포넌트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엑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그인을 별도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리퀘어먼트 매니지먼트 툴을 하나의 컴포넌트로 이제 워크플로우 상에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왼쪽 아래와 같이 역시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도 이 엔지니어가 그 설계의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이제 매뉴얼로 비교해 가면서 그 요구 사항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 요구 사항을 검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고객분들이 시스템 툴이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장표처럼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그 리퀘어먼트 매니지먼트 툴을 이용을 해서 MBSE 프로세스를 도입할 수 있게끔 저희 NCS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MBSE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